마이크 두 개를 정도 괜찮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서정국어 원장 손영욱이고요. 제 소개 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저는 그 학원 강사 생활을 그 논술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쓰기 그리고 쓰고 그 읽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국어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고요. 어쨌든 뭐 글을 잘 썼으니까 이전에 그 김동주 국어학원이라는 학원에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교재들 그리고 모든 수업 내용들 제가 썼던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뭐 두각이나 뭐 시대인재 대창학원 이런 데 잠깐 나가다가 네, 이제 서정국어 어렵 쪽에서 이제 그냥 한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일단 예비고일 그 수능국어 설명회인데요. 일단 수능은 뭐 아직까지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수능국어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건 실제로 수능 시험 자체가 그 국어 능력을 되게 온전하게 평가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그 엄청나게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이고요. 그걸 그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글읽기 능력이 향상이 되고 글읽기 능력이 향상이 되어야 결국에 내신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할 그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학원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교육의 목표를 좀 잡을 건데 교육의 목표를 잡기 위해서 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국어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필요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저희 학원의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과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질문과 답변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학원은 뭐 간단합니다. 국어 전문 학원이고요. 수능과 내신을 둘 다 하고 있기는 한데 수능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학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등부와 중등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그 학년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요. 네, 여기 지금 중등교육과정의 이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이제 고등국어 해야지, 고등문법 해야지 이렇게들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좀 먼저 들어보십시오.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점은 이 중등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애초에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를 이렇게 뭉쳐서 하는 말이거든요. 애초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냐면 실제로 이 과정 자체가 중학교 과정이랑 고등학교 과정이 실제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쯤 되면 이제 설명회도 많이 좀 다녀보셨을 거고 또 이제 앞으로도 가보셔야 될 텐데 그 다들 그 고등국어와 중국어는 막 차원이 다르다와 같은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되게 위기감을 심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권고들을 하죠. 그건 실제로 그 어떤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네, 그렇게 그냥 겁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연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단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사범대학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임용고시 이렇게 그 통과하신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 학교가 어디로 배정되냐면 중학교로도 가고 고등학교로도 갑니다. 네, 그냥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그 양쪽의 교육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딱 무배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잘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람들이 성적이 떨어지지 않냐? 뭐 떨어지죠. 그렇죠? 이전에 훨씬 심했죠.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좀 덜 떨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어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당황하는 점이 첫 번째는 모의고사 때문에 조금 당황을 할 거고요.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성적 처리 방식이죠. 중학교 때는 사실 뭐 수행평가다 뭐다 다 합쳐서 그 90점 이상이 나오면 A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게 이제 줄을 세우잖아요. 상대평가가 되어버리고 줄을 세운 후에 10%. 그럼 90점 이상과 10%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90점 이상 그 중학교에서 90점 이상 맞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이 그 90점 이상을 맞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갈라지는 것 뿐이죠.
네, 더 뭐 어려워지거나 물론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조금 더 이제 글도 빽빽해지고 범위도 많아지고 그 정도는 있겠지만 실제로 국어과에서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6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6개의 영역은 실제로 이 매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뭐 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 교육입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국어과 교육과정 잠깐만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네, 실제로 뭐 그렇게 다른 걸 배우나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일단 이 첫 번째 장만 딱 넘겨서 첫 번째 장만 딱 넘겨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도 공통교육과정으로 국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공통교육과정으로 국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잖아요.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통국어1, 공통국어2가 또 있어요. 공통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는 단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전 교육과정까지 그냥 국어1, 국어2로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그냥 국어과라는 이름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던 부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2학년이 되면 지금은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맞닥뜨릴 그 과정에서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연습집이 이제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국어라고 하는 과목으로 쭉 이어져 있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이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제가 이걸 그 교육청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 몇 페이지만 이렇게 제가 발췌를 한 거거든요. 발췌를 한 건데 몇 페이지 이렇게 좀 여기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몇 개 써놓기는 했는데 뭐 하나씩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공통교육과정에서 독서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 페이지가 좀 처음에는 순서대로 가다가 뒤에는 이제 막 갑자기 막 70몇 페이지로 막 이렇게 뜹니다. 네, 그 7페이지, 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네, 읽기가 독서죠. 그죠? 거기서 지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것만 잠깐 보시면 인문예술,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 다양한 논증 방법,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쭉 있죠. 그렇죠? 이게 그 고등학교 1학년 선택 중심 과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또 확인을 해볼게요. 77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네, 또 읽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용 요소에 똑같이 인문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 똑같습니다. 다양한 설명 방법, 다양한 논증 방법, 생각과 감정이 어쩌고 저쩌고 똑같죠. 네, 이게 그 다음에 공통국어 2로 가면 이건 뭐 1학기 2학기거든요. 고등학교 1학기 2학기예요. 2학기로 가면 그 뒷페이지에 있겠죠. 뒤에 좀 넘어가면 그렇죠? 87페이지에 있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사회 문화적 맥락, 인문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다양한 분야의 글, 설명 방법, 논증 방법, 감정과 생각 어쩌고 저쩌고 똑같죠? 네,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문법 쪽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문법은 이제 10페이지에 있네요. 여기.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일단 그 문법 쪽은 10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 1, 2학년, 2학년에서 글자나 단어 문장 그리고 3, 4학년에서 단어의 의미와 단어 간의 의미 관계, 단어의 분류, 뭐 기타 등등 5, 6학년 때 뭐 관용 표현이라든지 위체계 그리고 문장 성분과 호응, 글과 단어의 시간 표현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종합되어서 중학교에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단어 형성, 품사가 결국에 뭐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거니까 어차피 단어죠. 네, 그리고 어휘, 문장, 그리고 뭐 단마, 인용 표현, 피동 표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공통국어 1로 넘어갑니다. 공통국어 1로 넘어가면 78페이지인데요. 네, 거기 그 문법에 보시면 그 내용 요소의 중간에 지식 이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에 따른 언어, 의문 변동, 그리고 담화, 문법 요소, 어휘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애초에 초등학교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교육을 하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중학교 과정,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완전히 새로운 애들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이나 뭐 문법 요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문법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 세대가 됐잖아요. 네, 딱 그 문법 시험을 딱 보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 합성어 파생어 나오는 조어법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단어의 형성 파트거든요. 그 파트랑 또 하나는 그 문장의 짜임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뭐 이런 거 나오는 데거든요. 네, 그게 실제로 중학교 3학년 그쵸? 지금 그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그거 하잖아요. 그걸 하는 거죠. 그쵸? 실제로 이 국어과는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뭐 선행을 한다. 뭐 그럼 방학 때 뭐 잠깐 조금 더 봐도 뭐 그 정도는 상관없지만 뭐 애초부터 뭐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서 한 부분만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새는 뭐 예비고일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이 사실 예비고일이잖아요. 이제 기말고사가 일찍 끝나니까 기말고사 일찍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일찍 개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이 보통 예비고일인데 요새는 예비고일 그러면 여름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여름부터 시작하고요. 특정 경우에는 이제 그 전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요. 그럼 요새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럼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실장님이 전화 받으실 때도 몇 학년인지를 이렇게 얘기할 때 서로 막 헷갈려요. 네, 중학교 3,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자기 예비고일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입니다. 점점 이렇게 앞당겨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런 시도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그 여름부터 시작하는 반들 요새는 조금 그나마 좀 괜찮아졌는데 여름부터 시작하는 반들의 이렇게 커리큘럼을 보잖아요. 커리큘럼을 보면 딱 뭘 갖고 오냐면 보통 의문변동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문법은 엄청나게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의문변동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 전체 과정 중에 저쪽에서 의문의 체계를 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의문이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지 된소리 대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가르치는 데요. 별로 어렵지가 않다고요. 수능 보면 안 틀려요. 한 3등급 이상만 돼도 하나도 안 틀려. 전혀 안 틀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고등 문법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커리큘럼을 짠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든 그 어머님들이 뭔가를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받아들여 보셔야 돼요. 이건 실제로 국어교육이 목표하는 바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문학 보시면 이건 뭐 그냥 이거 페이지만 보셔도 되는데 나중에 뭐 찾아보세요. 11페이지, 78페이지, 89페이지 있는데 문학교육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서정서사 극교술 어렸을 때는 뭐 시와 노래, 뭐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이게 중학교 때부터는 서정서사 극교술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서정문학은 시 같은 거 서사문학은 이야기 구조를 가진 소설 같은 거 극은 희곡 같은 거 그리고 교술은 뭐 온갖 것들 뭐 수필 같은 거 특히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그 매해 그냥 요 갈래별로 몇 개의 작품씩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갈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는 문학 개념어가 중요하다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문학 개념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조금씩 쌓여오는 거고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쌓아가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게다가 그것 자체가 문학 개념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그냥 어휘의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뭐 서리법이다 그러면 뭐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뭐 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의문을 내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의문을 내세우다. 또는 뭐 대꾸다라고 얘기하면 대응되는 구절이에요. 네, 의인이다. 그러면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냥 되게 단순한 어휘의 측면이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뭐 갑자기 뭐 2학기 되면 여기 지금 뭐 국어에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 뭐 고전시가 같은 게 나오니까 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전시가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뭐 시조 100편을 외워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이제 그 현대시가 뭐 갑자기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뭐 현대시를 100편을 갑자기 뭐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좀 별로죠. 네, 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그냥 구성이 되어 있는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냥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그냥 글이다. 그러니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심지어 문법까지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무언가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물어보는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답을 고르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수능 수업, 수능 이라고 하는 그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시겠죠. 집을 팔아도 안 되는. 그렇죠. 네, 맨날 그 국어 얘기하면 집을 팔아도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집을 팔아도 안 될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습관이 잘못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을 고치는 건 실제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네. 사실 이런 거죠. 그냥 만약에 뭐 수업을 듣든 뭐 설명회를 가든 마찬가지로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찾아보질 않아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고.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거,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네 이런 식입니다.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앞에서 무언가 되게 아는 척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배경 지식이 뭐 되게 박학다식한 사람처럼 갑자기 제가 뭐 전공한 과목이래 봐야 뭐 대학교 때는 국어 국문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대학원 가서는 국어 교육까지 이렇게 전공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막 과학에 대해서 막 경제에 대해서 막 아는 척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인기가 좋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한 그런 깊은 지식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수능 시험은 거기다가 다 개념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일부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제 교육청에서 보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글을 직접 거기 가서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어떤 논문이나 기타 등등의 한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 오잖아요. 이게 발췌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어쨌든 글이라고 하는 건 전체가 어떤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뒤에 있는 내용을 못 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 문제를 그렇게 내진 않지만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뽑아서 본인들이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 근데 그거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 자체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1 국어. 네, 바로 앞에 닥친 문제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근데 고1 국어 과정도 마찬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되게 신뢰하는 편이에요. 신뢰하는 편이 아니라 엄청나게 신뢰합니다. 공교육을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커리큘럼이 엄청나게 잘 짜져 있어요. 커리큘럼이 엄청나게 잘 짜져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의 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문법과 문학 뭐 이게 내신에서 많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들이니까 이걸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문법은 이제 음운 변동에서 한글 맞춤법으로 넘어가고 중세부터 2학기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패턴이에요. 중간에 뭐 문법 요소라고 해서 뭐 높이, 사동, 피동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학은 일단 문학의 갈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서정서사 교수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만 잠깐 보시면 되는데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면 별거 없어요. 그냥 한국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특수한 성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릴 수 있냐가 이제 보편성에 대한 부분. 이겠죠? 그리고 뭐 주차적 수용과 생활하는 뭐 모든 과목에서 다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걸 보시고 교육과정이 잘 짜져 있다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렇죠? 네, 안 보입니다. 잘 못 봐요. 네, 이제 뭐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잘 못 봅니다. 기본적으로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건 글이 이렇게 써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소리내서 읽을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종 뭐 비음화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은 그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철자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세국어는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입니다. 우리말은 전통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리값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한글 맞춤법이 완전 암기 과목이 돼요. 완전 암기 과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깍두기라는 말이 있어요. 깍두기 이제 두라고 써야 되는지 뚜라고 써야 되는지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헷갈릴 이유가 별로 없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그럼 왜 그거를 뭐라고 써야 되냐에 대한 부분을 그냥 막 외우는 거죠. 하나하나 모든 단어를 막 다 사람들은 외웁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된소리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앞말의 종성에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하는 소리값이 오잖아요.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하는 소리값이 오면 뒤에 말이 된소리로 나요.
그러면 깍두기, 그러니까 어차피 발음은 깍두기로 나는데 뒤에 말이 된소리로 나기는 나요. 근데 굳이 어차피 그냥 가만히 냅둬도 된소리로 나는 애를 뒤에를 굳이 된소리로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기라고 쓰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게 접근이 가능해요. 모든 게 다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소리값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법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뭐 된소리들기 얘기를 하면 조금만 더 정보만 주면 돼요.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파열음이라고 해서 원래 터지는 소리값이거든요. 막았다가 소리를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이렇게 터뜨리는 소리값인데 이게 동성이 오면 안 터져요. 만약에 가 그러면 뭐 이렇게 바 이러면 이렇게 막았다가 입술 쪽을 막았다가 바 이렇게 터뜨리잖아요. 근데 걔를 종성에 쓰잖아요. 이러면 안 터져요. 그래서 뒤에 걸 그냥 세게 발음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맞춤법까지 가는 거죠. 중세국어는 어떻게 써요? 애초에 소리 나는 대로 썼다니까요. 표기 자체가. 그러면 표기 자체를 이해하는데 얘가 그 음 변동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게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법 쪽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쪽에 아까 전에 그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근데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하려면 한국 문학이 어떻게 이렇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는 어떤 공통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시적으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커리큘럼을. 그러면 현대문학 작품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고전 작품들이 있죠. 고전 시가도 있고 소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쪽이랑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그 학교에서 또는 수능까지 가면 실제로 요구하는 바는 이 중세국어 지식, 되게 간단한 것들만 배우거든요. 간단한 이 중세국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옛날에 나오는 그 고전 시가 작품들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읽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고전 시가를 접근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시조는 몇 편을 외워야 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럼 이제 가사는 어떻게 할까요? 가사는 시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긴 거 있죠. 관동별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인곡, 송민곡 다 외울 거예요? 심지어 그게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수능에? 그렇지 않죠. 내신 때 뭐 여차여차 하나 정도 나오면 뭐 외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도 모르는 걸 그걸 외우냐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진짜 황당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고전 시간은 옛날에 다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문학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전 시간은 어쨌든 옛날에 다 써놓은 거고 그걸 이제 지금 와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외우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수능이나 어떤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저도 처음 보는 작품들 많이 나와요. 게다가 심지어 국어를 제가 그 국문도 전공하고 국어 교육도 전공을 했는데 저는 약간 그 문학 쪽보다는 어학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쨌든 뭐 고전시가 같은 것들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옛글 같은 것들도 많이 들었고 근데 네, 못 본 작품들 어떻게 내려왔어요? 네, 많이 나와요. 못 본 작품들 실제로.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읽어내야죠. 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이 어떻게 짜여야 되는지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수능과 내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결국에 교육과정의 맨 끝에는 수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신은 이제 중간중간에 지옥 같은 그런 나날이 펼쳐지는 그렇죠? 그런 내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발상은 이렇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처음에 제시를 했던 그 6개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 기초적인 어떤 국어 지식은 양쪽의 시험이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막 학문적으로 깊은 그런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신과 수능의 근본적인 차이는 한쪽은 지문이 미리 제공된다는 거고요. 한쪽은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만 끝나요. 네, 그래서 미리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작품에 대해서 어떤 이론 또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배경 지식들 이게 필요해요. 어쩔 수가 없죠.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당연히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어떻게 써요? 그렇게 못 냅니다. 기초 국어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낼 수 있어요. 그 지식은 낼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진짜 모르는 내용들이 나오면 다 보기에 설명을 주거나 만약에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보기에 설명을 다 줍니다. 그걸 풀려고 그 보기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쪽은 무조건 그냥 어떤 문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내용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는지만 고르면 되는 시험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서 추론 능력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요 설명의 제목 왜 수능 국어 설명회라고 붙였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그 어떤 글을 읽는 능력 자체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뭐 한 몇 년 됐는데 몇 년 전에 그 경기여고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내신도 되게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뭐 내신 수업을 해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학습활동 같은 거 쓰게 만들거든요. 다 직접 한번 써보라고 다 써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이 진짜 자습서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필기를 해준 거를 거의 똑같이 써요. 암기력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냥 진짜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외워요. 그래서 아, 이게 100점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는 뭐 어렸으니까 저도 100점 맞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90점대 초반 밖에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그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말씀하신 것 또는 본인이 이렇게 써주신 내용을 똑같이 문제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문장 구조를 바꾸거나 어휘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그 필기에 써있던 내용과 그 문제로 출제된 그 문장이 동일한 의미다, 다른 의미다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어처구니가 없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수능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다 그런 식이에요. 본문에 써있는 내용 자체가 여기 선지에서 다른 문장으로 써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걸 보통 우리가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죠. 되게 막 그 고차원적인 어떤 추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이 이 말인가, 말귀를 알아듣고 있나,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실제로 그 문장들의 짜임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설명회 가셔서 이제 수능 타이틀을 이렇게 걸고 있는 그런 그 설명회를 가면 보통 어떤 이제 그 분위기가 있냐면 수능을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데 이쪽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고 저쪽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근데 완전히 다른 문제죠. 실제로 어떤 학문적인 깊이, 사실 생각해보면 어떤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학문적인 깊이로 따지나 어떤 난이도로 따지나 저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수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은 저걸 제가 수업 준비를 하려면 일단 교과서나 뭐 기타 등등, 프린트나 기타 등등 다 봐야죠. 네, 다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최근에 어떤 그 논문 같은 것들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속해서 애들이랑 확인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그때 자료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냥 교과서로 나가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이미 그 교과서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변수가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수업 준비하기도 되게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 제가 만약에 수능 그 기출문제나 기타 등등을 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딱 필요하냐면 그 문제지가 딱 하나 필요합니다. 문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네, 그냥 이 문장을 이렇게 썼구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구나. 이것만 그냥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사실 되게 쉬운 시험입니다. 그렇죠? 믿어지지 않으시죠? 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쉬운 시험입니다. 다만 습관의 문제죠. 글을 누가 그렇게 꼼꼼하게 보냐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그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맨날 그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새 애들이 뭐 쇼츠나 뭐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다 똑같습니다. 네, 제 나이 때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약간 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다 비슷하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그냥 단지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약간 전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안 보죠. 보다 말아요. 아니면 뭐 대세줄 요약, 그렇죠? 네, 이런 거 봅니다. 네, 안 봐요. 본인이 직접 요약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습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래 몰라 넘어가. 사실 모른다는 사실조차 인식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죠. 네, 그런 꼼꼼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능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만 수능을 가지고서 방학 동안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 잘 짜여져 있는 글에서 여타의 배경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좋은 시험이죠.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 수학 능력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겠다. 대학 교육이 이제 뭐 전문적인 지식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떤 과목이 됐든 간에 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읽어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 정도만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를 한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는 충분히 갖추고 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읽고 쓰고 그리고 사전 찾아보고 이런 어떤 교육 방법이 옳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공감대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감대가 애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세미나에서 약 40명, 5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고등학교 학생 2학년 글 5편을 평가해서 줄 세우는 그런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 같은 이제 학원 강사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국어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까지 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게 어쨌든 평가 기준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평가 기준은 이렇게 딱 제시를 하는 걸 보면 다 비슷해요. 뭐 통일성, 일관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순위가 달라요. 그게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 쓰고 읽고 하는 게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 이 몇만 명이 보는 이 시험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5명 그래도 그래요. 그럼 만약에 그걸 뭐 진짜 훌륭한 한 명이 다 채점하면 될 것 같냐? 그렇지 않죠. 만약에 제가 한 100편 정도의 글을 오늘 채점을 했어요. 그래서 줄을 1등부터 100일까지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다음날 똑같은 글을 제가 또 평가를 해요. 똑같이 나오겠어요, 등수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객관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시험은. 객관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국어 시험은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잘 짜져 있어요. 그리고 그건 시험지만 보면 답이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훌륭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항상 자료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독서, 이제 비문학 어렵다고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것도 되게 유행이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이제 문학의 그 오답률 높은 문제들이 쭉 나오니까 이제 문학이 어렵다. 그럼 이제 여기 문법 문학 특강들이 열립니다. 예전에 그 막 문학 되게 유명하셨던 분 중에 갑자기 그 어떤 역주행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독서는 뭐 항상 어려웠는데 독서가 어렵다. 그럼 뭐 무슨 독해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독서를 교과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서의 분야는 일단 인문예술을 하나로 묶었고요. 사회문화 하나로 묶었고요. 과학기술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요거에서 각각 한 지문씩 나옵니다. 수능시험 각각 한 지문씩 나오고 독서 이론이 하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독서와 그 어떤 작문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작문의 파트가 약간 독서 쪽에 투입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교육과정 이거 바뀐 교육과정이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같이 봤던 그게 어쨌든 똑같죠.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이 전 교육과정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디 이렇게 딱 가셨는데 그 설명회 가셨는데 그 비문학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잠깐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한 10년 전, 10년도 더 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그런 어떤 강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심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약간 그 수업하다 보면 수업 그냥 잘 되니까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봐도 하나씩 내야 되는데 일단 그 난이도가 높으면 되게 좋은 시험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1등 놓고 막 70점대, 80점 초반 막 이렇게 나와야 되게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 이제 수준이 있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 막 어렵고 시간 많이 드는 과학기술 막 이런 거 2문제씩 내고 2지문씩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엉망이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셋의 공통점이 뭘까요?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또 없나요? 네, 제재에 담기이죠. 그럼 이 셋의 공통점은 제재에 담긴 어떤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게 독서예요. 끝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제재는 다르지만 결국에 그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제 비판적 이해가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건 독서의 방법, 무슨 읽기, 무슨 읽기, 무슨 읽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고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에서는 그냥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똑같은 이론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비판적으로 읽으라고 얘기했으니까 비판적 읽기가 뭔가? 관점, 내용, 표현 방법, 의도나 신념 이런 것들을 읽으래요. 파악하는 거지. 그쵸?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 비판적 읽기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얘기. 추론이나 비판이라고 되게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 사실적 읽기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 사실적 읽기 뭐 누가 못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사실적 읽기의 측면입니다. 게다가 요쪽과 요쪽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관점이나 내용은 중심 내용 주제랑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글의 구조는 전개 방식 같은 경우는 표현 방법이죠, 결국에.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의도나 신념, 이거 의도나 신념을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신념 같은 것들은 수능에서 물어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렇게 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비문학 글이 있겠죠. 비교 대조하라. 그렇죠? 사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적 읽기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애초에 그냥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건 학생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과연 글을 보면 이걸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나의 어떤 배경 지식이나 가치관을 투영하는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애초에 어떤 글을 읽을까를 생각하는 것부터 골라서 읽죠. 이미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주절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관점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치우쳐서 읽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사실적 읽기의 어떤 습관을 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적 읽기를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다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네, 여기 노란색으로 써있는 것만 잠깐 읽을게요. 일반적으로 글은 그 종류에 따라서 관습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이죠. 대부분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각 글의 부분들은 정의, 비교, 대조, 예시, 열거, 기타 등등의 다양한 내용 전개 방식에 의해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파악을 하지?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게 계속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서 또는 읽기라고 하는 측면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어떤 표현 방식이 사용되고 있구나가 계속해서 체크가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게다가 요것들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이걸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중학교 2학년 때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구조와 부분적인 구성 방식만 파악하면 된대요. 이걸 시키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조 독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구조 독해라고 얘기를 하고서 정의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예시는 이렇게 밑줄을 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 뿐이거든요. 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 뿐인데 그게 왜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밑에 글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읽은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하면서 종합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됐나요? 목표가 세워지시나요? 독서교육은 그냥 책을만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글 한 편을 읽더라도 1년에 한 3번 읽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요약하고 종합하고 재구성을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학원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통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2번 이렇게 읽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괄호놓기 시험 보고 있고 그렇죠? 그게 무슨 독서입니까? 독서는 스스로 하는 거고요. 네, 스스로 할 때 뭔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종합하는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죠. 반대로 얘기하면 나중에 질문과 답변 시간에 잠깐 나오지만 어렸을 때 책 많이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습관을 바르게 교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독서는 이런 식으로. 근데 독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런 읽는 습관은 다른 어떤 영역에도 문학이나 아니면 문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더 어려워하시는 문법 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편은
그 문법 교육을 하면 가장 처음에 배우는 품사표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뭐 이런 거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제가 그냥 학년을 딱 설정을 해서 그 중학교 2학년이랑 중학교 3학년한테 제가 이거를 한번 이걸 빈칸 다 빈칸으로 만들고 한번 써봐라 라고 하잖아요. 누가 더 됐을까요? 네, 그렇죠. 약간 그 질문의 의도가 너무 보이는 그런 질문이긴 한데 중학교 2학년이 더 잤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실제로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요. 네, 기억이 좀 더 잘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잘 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웃어 넘어가지만 실제로 뭔가 잘못됐죠. 생각해보시면 이 품사 개념이 있어야 그 뒤에 문장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주어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부분이 주어긴 한데 어떤 식으로 그게 실현되느냐? 라고 얘기하면 이제 학생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사에다가 주격조사가 결합되어야 돼. 또는 명사에다가 보조사가 결합돼야 돼. 또는 명사가 단독으로도 쓸 수 있어. 또는 체온이 단독으로도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는데 중간에 잠깐만 명사가 뭐였지? 주격조사는 뭐였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그 시간이 통째로 날아갈 거예요. 앞에 있던 내용들이 기반이 되어서 기초가 쌓여야 뒤에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만 알면 돼요.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외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이랑. 문법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그 EBS에서 이제 뭐 수능 특강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다 나왔는데 수능 특강에서 언어와 매체죠. 지금 교육과정이라면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 부분이 문법이잖아요. 그럼 그게 거기 책에 한번 사전 이렇게 서점 같은데 가셔서 그 문제 다 빼고 설명하는 부분이 외워야 될 부분일 거 아니에요. 몇 페이지 되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네,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게 무슨 암기 과목이에요. 게다가 거기에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뭐 주어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주어는 체온에다가 주격조사가 결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 앞에는 체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격조사라는 말 자체가 그냥 주어임을 드러내는 격조사라는 얘기예요. 목적격조사가 없으면 목적어가 되겠죠. 서술격조사가 없으면 서술어가 돼요. 그냥 간단하게 접근이 가능한 거라고. 그건데 그것까지도 다 써놓은 거죠. 써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도 책을 만들 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외워야 될 내용이 확 줄죠. 엄청나게 적어요. 외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예문도 외울 필요가 없죠. 모국어 사용자인데 예문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외울 게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적어집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려워한다는 거지. 왜?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표가 그냥 이 표를 그냥 그림처럼 이렇게 외우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이걸 썼는데 이걸 어지간하면 다 쓰거든요. 어지간하면 다 쓰는데 이걸 가지고서 그래 이거 뭐 잘 썼는데 품사가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이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찬가지예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대답합니다. 품사표를 그렸는데 품사의 정의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문장 공부랑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런 식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죠. 네, 교육을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학생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게 또 교육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학교든 아니면 학원이든 간에.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는데 그 수문 그림 찾기라고 하는 단어가 구성이 수문과 그림 뭐 그것만 딱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수문이랑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형사랑 명사 조합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정답률이 30%?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품사 구별은 사실 중학교 1학년이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문법 문제에 나왔는데 그 수능 문제에 나왔는데 그걸 엄청나게 틀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뭐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로 내가 그놈의 관형어랑 관형사를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그걸 틀려오냐.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관형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뭐 동사 그럼 움직일 동자 쓰니까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명사 그럼 이름 명자를 쓰니까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좋은데 이 관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관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체언을 꾸미는 거거든요. 이게 왜 관형이라는 말 이름을 붙였냐면 이 관자가 갓관자예요. 갓. 모자입니다. 네, 그래서 모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근데 이 모자가 전통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갓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건 이 밑에 있는 이 몸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체언을 수식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뒤에 이 사가 붙은 애들은 다 뭡니까? 다 품사에서 의미에 따른 부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관형 어에서 뒤에 어가 붙으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들 있죠. 문장 성분이에요. 근데 학원 쌤들이랑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막 얘기를 했을 때 왜 관형어랑 관형사를 애들이 구별을 못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접근 방식이 잘못됐어요. 실제로 무언가를 비교대조할 때는 하나의 기준에서 비교대조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관형이라고 하는 말을 기반으로 해서 비교대조를 할 게 아니라 뒤에 사냐 어냐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가 관형사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있다면 관형사가 아니면 어떤 품사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이건 관형어다라고 대답할 게 아니라 어떤 품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뒤에 그림은 당연히 명사겠죠. 그렇죠? 근데 앞에 수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품사가 뭐냐? 관형사냐? 이걸 이제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부모님들도 지금 갑자기 대답을 하라 그러면 약간 공물주물 하실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모국어 사용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수문의 단어를 뜻을 몰라요. 그럼 제가 국어사전을 이렇게 찾잖아요. 그렇죠? 국어사전 찾으시면 수문 찾으실 거예요.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숨다 찾으시잖아요. 숨다라고 쓴다는 건 숨다, 숨고, 숨은과 같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뭔 얘기예요? 형태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 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형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걔는 뭐 동사인지 형사인지 몰라도 돼요. 최소한 관형사는 아니죠. 얘는 형태가 안 변해야 되니까.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니까요. 문법은 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판단만 하면 돼요. 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그림을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그런 문제 나오면 이게 관형어가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다들 틀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외우면 돼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냥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그 기본 개념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면 10페이지도 안 될 거예요. 빈칸 엄청나게 많이 뚫어놔도.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 문법에 대한 그 정리 자료를 이렇게 표로 한 5장에 5페이지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줘요. 이게 문법의 전부다. 그거랑 제가 이걸 약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줘요. 줄글로 써있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은 무엇을 선호하시겠냐는 거예요. 뭘 선호하실까요? 짧은 표를 선호하시겠죠. 그것만 외우면 되니까 핵심 정리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구나.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네. 왜? 이 표에서는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표만 그려놓으면 되는 거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걸 친절하게 줄글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읽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게 품사나 어떤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향하는 바는 일단 최대한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제장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다 이렇게 쓰는 과제들. 최소한 이렇게 말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말은 대부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업할 때는 그 학생들한테 훨씬 더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규모면 충분히 이렇게 얘기가 가능해서, 네, 어쨌든 최대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걸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 아까 전에 추론 능력, 어쨌든 말귀를 알아듣는 정도의 능력을 배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읽기와 쓰기에 조금 더 치중하는 그런 학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싫어하는 건 일방적으로 막 지식을 막 이렇게 주입해주고 그리고 무조건 외워, 막 100편 외워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요. 막 그냥 암기를 해도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막 암기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는 사람 물방울 막 이렇게 막 외우는 그런 경우들 많은데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요. 문제풀이 막 이렇게 하루에 3개씩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푸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있으면 책은 좋죠. 해설도 잘 돼 있고 그러면 하루에 하나, 뭐 일주일에 한 2개 이 정도만 풀면 돼요. 그걸 이렇게 하나씩 막 되게 3개를 무조건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럼 이제 망합니다. 읽기 습관 자체가 흐트러져요. 그냥 대충 빨리빨리 읽는 그런 습관이 들어요. 속도가 그 속도를 우리가 빨리 하는 건 결국에 이해 속도가 빨라져야 되거든요. 이해 속도는 내가 빨리 읽는 습관을 들인다고 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휘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면 당연히 그냥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걸 기계적으로 그렇게 문제 풀어서는 되지 않겠죠. 네, 어쨌든 네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이제부터 조금 빨리 나갈게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네, 그냥 수능국어를 기반으로 해서요. 전형을 그냥 기출문제, 기출지문과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만큼 좋은 지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문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문과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요 5개의 영역에다가 어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정규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강은 방학 때만 문법과 고전 시간만 특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저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 분명히 조금씩 계속 하면 되지 않냐. 교육과정도 그렇게 짜져 있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바른 방법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서 왜 이걸 따로 특강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쪽을 제가 특강을 하는 이유는 이쪽은 약간 지식의 측면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읽을지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정규반을 듣고 있는 어린 학생들, 지금 나이대 같은 학생들은 별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 어느 정도 이제 된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짧게 하고 있습니다. 한 4회 정도로 짧게 하고 있습니다. 네, 커리큘럼은 단순해요. 기본적으로 그 겨울에 이번에 겨울 11월 8일 정도부터 개강을 하게 되면 그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그 기간에 또 내신학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약 18회 정도 나와요. 네, 그때까지 이렇게 문법과 문학과 독서를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나가는데요. 이거 뒤에 다 있어요. 그림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문법은 풍사랑 문장과 관련된 되게 기초적인 것들, 이걸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을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음은 이제 중간고사에 나오는 음은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문학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각 갈래별로 그냥 대표적인 작품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각 갈래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로 구성을 해서 네, 갈래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독서도 마찬가지죠. 인문예술, 사회문학, 과학기술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지문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고전 시간 어휘 같은 경우는 이 고전 시간에 뭐 시조 한두 편씩 줄 거예요. 한두 편 정도. 그냥 읽어내라는 건데 이쪽은 그냥 좀 익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외워올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그 시험에 그냥 해석하는 시험 정도 나올 텐데 그거 완전히 그걸 가지고서 제 시험을 본다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번씩 읽어봐요. 이게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 학생들이 그 중세국어가 등장을 해서 뭐 시조나 가사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거 무슨 외계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고요. 어휘도 직접 계속해서 찾는 그런 숙제들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휘 테스트도 끊임없이 볼 거예요. 물론 어휘 테스트도 뭐 이렇게 어휘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되게 편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어휘 책을 이렇게 만들면 그냥 단어 추출하면 돼요. 단어 추출해서 그냥 뭐 한 강에 한 100개에서 한 500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걸 오늘은 50개 시험을 볼게. 그래서 40개 이하면 제 시험만. 이러면 제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날 수업에 배운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을 직접 찾을 거고요. 직접 찾은 어떤 어휘들을 기반으로 24문제를 딱 넣는 거. 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네, 그냥 많은 것들을 갖다 놓고서 그냥 그걸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빈칸 채우기 말고 위에다가 이렇게 예를 몇 개 갖다 놓고 그걸 이렇게 채우는
이런 식의 시험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본인이 직접 찾아본 거, 본인이 직접 찾아서 숙제로 써온 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휘 테스트를 볼 겁니다. 네, 기본적인 어떤 수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일단 수업 시간은 3시간 반입니다. 네, 보통 그 단과반들이 3시간 수업임에 반해 저희는 3시간 반 시험 3시간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시간 반으로 구성이 된 이유가 어쨌든 그 국어 시간은 그러니까 어떤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강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본인이 먼저 읽어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 내용을. 물론 이제 어떤 특정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시간을 이렇게 주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5분 동안 이거 읽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문제 하나 풀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내신이든 뭐든 마찬가지로 먼저 본인이 읽어보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비교 대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국어 능력이 항상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풀어보겠어요? 물론 잘 풀어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안 풀어오는 학생들이 조금 많아서 네, 그래서 앞에 30분 정도를 시험 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3시간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수업 하는데요. 수업은 뭐 현강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도 그냥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수업 끝나고 다시 볼 수도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점검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일단 그 테스트는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냥 그 물음표 막 이렇게 있는 주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네, 여기 이제 주관식 테스트고요. 그리고 그 앞에 그냥 002라고 써 있는 거 그냥 한 강 샘플만 가져온 건데 몇 문제만 가져온 건데 요게 이제 그 기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법 문제 몇 문제 있고 비문학 지문 있고 문학 지문 그냥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교재로 나가는 건데 이건 그냥 샘플로 문제가 나간다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휘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들이 찾아온 단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제가 이 사전적 정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쓸 때 품사도 써야 되고 예문도 써야 되겠다. 이렇게 24문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문법 같은 경우는 그냥 문법 용어들 그냥 반복적으로 쓰게 만듭니다. 거기 보시면 뭐 이렇게 뭐 품사, 뭐 인상성분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뭐 이게 사실 외워야 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요. 되게 귀찮아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 나중에 쓰기 너무 귀찮으면 지성분 뭐 주어, 목적어, 동수로 뭐가 있는데 그냥 너무 귀찮으면 뭐 주어, 지음만 써도 돼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네. 고전 시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해석 써보는 그런 것이 이제 주관식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객관식 시험은 수능 기출 문제로 구성됩니다. 네, 그냥 수업은 어떻게 하냐? 뭐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경 지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물론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 어떤 지식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텍스트만 가지고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답이 나오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게 첫 번째 한 얘기랑 두 번째 한 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모순되잖아요. 배경 지식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디 가셨어요? 근데 이건 뭔 얘기냐면 국어과와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그 텍스트만 가지고서 그래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어떤 배경 지식이 이렇게 더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근데 그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뭐 경제다 뭐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걸 제가 왜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시험 자체가 수능 시험 자체가 배경 지식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배경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되게 웃긴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제가 다 양보를 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경제를 잘 모르겠어. 경제 수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왜 저한테 듣습니까? 경제 선생님한테 가서 들어야지. 요새 인강도 엄청나게 잘 얘기하고 유튜브도 엄청 잘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국어 시간에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과 답변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인원이 소수면 소수일수록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겠죠? 네, 근데 뭐 많아봐야 뭐 이런 인원이라서 네, 근데 뭐 완전히 자유롭게 토론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최대한 제가 질문을 많이 던지는 편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만약에 그 학생들의 어떤 교육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좀 해주시면 돼요.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뭐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제가 아까 전에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가느다란 물방울이 뭘까요? 그놈의 가느다란 물방울 이거거든요. 가느다란 물방울 이걸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이게 뭘 외운 거냐면 우리말에서 종성에서 발음되는 7개 음입니다. 종성 발음에서 이거 7개만 발음이 되고 나머지가 오면 얘네들로 바뀌는 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좀 반대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세 줄이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 중세국어 처음에 이제 한글 만들었을 때 8개의 종성만 표기를 했던 전통이고요. 이쪽이 근대국어에서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이제 변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애초에 8개 쓰다가 디귿이 빠졌어요. 처음에. 디귿은 왜 빠졌을까요? 필요가 없으니까 빠졌겠죠. 그렇죠? 디귿 소리를 시옷 소리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냥. 이쪽은 더 올라오면서 이 시옷 소리를 디귿 소리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게 다예요. 그냥 8개 못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8개 못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씩 빼면 돼요. 이걸 뭐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웁니까? 물론 하나 정도 그렇게 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모든 암기가 다 그런 식으로 되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과 뭐가 연결이 되냐면 이쪽 중세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이쪽 그 근대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뭐랑 연결이 되냐면 맞춤법 쪽에서 그 외래어 표기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뭐 테니스 라켓을 사요. 라켓, 캣 받침 뭐 있을까요? 네, 시옷으로 쓰죠.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좀 고민이 되지 않나? 안 되나?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외래어는 그 소리, 그러니까 그 원래 발음과 비슷하게 표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럼 왜 이걸 안 사용하고 이걸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냥 그 당시에,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그 어떤 그 외래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때 사용하고 있던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뭘 해보냐면 그걸 그 밑에 있는 시옷 소리를 한번 살려보는 거예요. 우리말은 밑에 있는 종성 소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연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리가 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 부소, 그러니까 조사 같은 것들을 붙여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라켓을 사시는지, 라켓을 사시는지, 라켓을 사시는지, 라켓을 사죠. 그렇죠? 그래서 시옷이 쓰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외우려면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런 걸 외울 게 아니라 애초에 그 기본이 되는 이 체계를 외우셔야 돼요. 이 체계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외워요. 학생들이. 그 외운 걸 기반으로 해서 생각만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적용할 수 있냐면 비음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비음화. 비음이 되는 거예요. 파열음이랑 비음이 만났을 때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그런 건데 그냥 일단 이름이 비음화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외우냐면 이게 비읍, 디귿, 기역이 이렇게 미음, 니은, 이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걸 바닷가에서 만난 마눌아라든지 뭐 김덕배 씨가 만난 오은하미 씨라든지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고 외웁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비음화예요. 화가 뭐죠? 화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비음이 되는 거예요. 비음이 되기 위해서 비음이 아니어야겠죠. 비음이 아니니까 비음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비음입니다. 정의는 그냥 이 표를 보고서 그냥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럼 된소리 대기가 뭐냐? 된소리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된소리가 아니었던 애가 된소리가 되면 돼요. 그렇죠? 그게 거기에다가 5만 추가하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하는 애가 원래 화음인데 얘가 안 터지기 때문에 뒤에 걸 세게 발음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요 범위에서 바뀌어야죠. 이름이 된소리 되기니까 갑자기 비음이 된소리가 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영역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거나 거센소리가 된소리가 돼야겠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센 소리도 센 소리고 된 소리도 센 소리인데 굳이 얘네들끼리 바뀌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숫자도 안 맞아요. 저기 그 거센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면 된 소리 되기. 예사 소리가 거센 소리로 바뀌면 거센 소리 되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외우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건 가지고 그냥 추론해내면 된다고. 이걸 괜히 막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붙여가면서 이걸 왜 외우냐고. 된소리 되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뭐 그드부 쓰지 막 이러고 외우고 있어야지. 더 이상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드부 쓰지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외우고 그 다음에 그 여태까지 있던 그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또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렇죠? 네, 대형학원보다 이제 그 중소형 학원을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검일 테니까요, 그렇죠? 학생들이 맨 처음에 와서 그 테스트를 볼 때 제가 먼저 이렇게 과제를 확인을 합니다. 네, 30분 동안 먼저 걷어서 이렇게 쭉 확인을 하고 체크할 부분들에 대해서 쭉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조교 선생님께서 그걸 이제 첨삭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첨삭도 애초에 그 첨삭에 대한 어떤 예시 답안이 제가 작성해 놓은 것들이 다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교 선생님이랑 미리 상의를 하고 많이 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첨삭을 쭉 써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예시 답안을 제공을 하는데 그 예시 답안과 이제 학생이 스스로 비교를 조금 해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과제 중에 클리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두가 올 필요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 와도 되고요. 강제로 오게 되는 경우는 숙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제가 평일에 강제로 부릅니다. 네, 그래서 평일에 와서 이게 수업 끝나고 남아서 학과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평일 수업은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불법이라 안 되고요. 네, 제가 의외로 이렇게 무단횡단도 잘 안 하는 그런 성격이라 불법이라 안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수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랑 이렇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평일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궁금하신 과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과제장은 책상 그림 있는 2개가 있을 거예요. 네, 책상 그림 있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약간 지저분하죠. 네, 이 지저분한 버전은 학생들이 직접 써온 걸 저희가 계속해서 스캔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어떤 상담이나 기타 등등의 자료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그냥 첫 부분에는 정답의 근거를 쓰는 거예요. 네, 문법이면 문법. 만약에 오늘 문장 성분을 나왔다 그러면 각각의 문장 성분 밑에다가 다 이렇게 주어서 소수점 다 쓰는 거고요. 그렇죠? 정답의 근거를 최대한 문장의 형태로 이렇게 다 쓰는 거. 네, 그리고 그 뒤에 비문학 지문 있으면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문단별로 요약하는 거. 네, 시가 나와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의 내용을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바꿔보는 거. 그리고 표현법 같은 거 찾아보는 거.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설에 나오면 당연히 내용 요약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 시조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어떤 부분들은 다 복습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쓰기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조만 제가 예습으로 내요. 네, 그걸 가지고서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점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먼저 무조건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내가 읽을 수 있는 부분과 읽을 수 없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말과 지금 말은 일단 어휘의 차이도 있을 거고 문장 구조의 차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뇌정이 파산하여도 이런 말이 있으면 그냥 모르면 가로를 쳐놓으면 돼요. 그리고서 쓸 수 있는 부분만 쭉 씁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항상 그 책에 뒤에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서 이렇게 채워오시면 돼요. 네, 채워오게 하고요. 그걸 가지고서 테스트를 봅니다. 네,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어휘에 대한 부분인데요. 맨 뒤에 보시면 약간 종이 낭비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한 페이지에 7개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거 보셔도 돼요. 학생이 써놓은 거 보셔도 됩니다. 네, 아무거나 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3줄로 씁니다. 이게 단어가 무조건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3줄로 쓰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무조건 이 단어가 무슨 뜻일지 학생이 직접 예측해보는 거. 먼저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적청.
사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온 게 다음 주 주관식 테스트인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문 하나 써오는 거. 네, 근데 그 앞에 있는 학생 그 제가 프린트로 드린 학생 같은 경우는 요즘 한자가 없는데 이 학생은 이따 유 모양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차피 요새 인터넷 사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클릭만 해보면 돼요. 근데 의외로 이 한자 자체는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한자 자체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각각의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죠.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다 보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 번씩 찾아보는 거죠. 우리말은 그 한자어 기준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른들은 그냥 모르는 단어 봐도 처음 보는 단어 봐도 대충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글자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익숙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숙제가 조금 까다롭죠. 네, 그래서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뭐 저희 학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학생이 한 번 왔다가 그만두더라도 저에게는 뭐 돈이 생기니까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학생 상담을 오시거나 아니면 설명회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저희 과제장이나 기타 등등을 학생한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끝나면 성적표가 나가는데요. 이쪽은 이제 점수 그리고 쭉 회차별로 누적되는 점수도 나오고요. 성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정답과 오답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선택 비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조금 제가 고3 문제 가져오기도 하고요. 시간도 좀 촉박하고 그래서 이쪽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네, 근데 저 뒤에 이제 그 첨사 내용이 붙거든요. 네, 이쪽은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이거 성적표를 그냥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출력해서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랬더니만 가끔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상담하러 이렇게 오셔갖고 성적표 잘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성적표가 이 학원에서 나오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첨삭 내용 같은 경우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네. 어쨌든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 또는 그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네, 질문과 답변 시간인데요.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과제가 다 쓰는 거다라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회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 학생의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한데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한 2~3시간 정도에 끝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겁니다. 제가 애초에 이 그 과제장을 만들 때 생각한 게 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를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 2시간에서 3시간 또는 뭐 조금 더 걸리는 정도? 네, 그 정도. 근데 처음 하면 좀 힘들죠. 쓰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막 7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옛날에 막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과제하는데 7시간이 걸리냐고. 근데 이게 다른 과목이랑 비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수학 숙제 같은 거 하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 시간을 얘가 뭐 이제 딴짓하고 막 이러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 모르겠는데 그거 요약 한번 써보겠다고 머리 싸매고 있는 거면 그거만큼 좋은 공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익숙해지면 조금 더 빨라진다. 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쓰기를 싫어하는 이과 남학생도 과제를 할 수 있냐? 그렇죠? 이과 학생이라서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뒤부터 생각해보면 일단 남학생 아무 상관없어요. 네,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남녀가 이렇게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개인의 성향이 있을 뿐이죠. 남학생. 네, 저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과제장 아까 깨알같이 글씨 쓴 학생 있죠? 그 학생이 남학생입니다. 네, 여기 아까 전에 제가 PPT로 띄워드린 그 학생은 여학생이고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다. 이과, 네, 전혀 상관없어요. 네, 제가 만약에 어떤 문학적이고 감상적인 글을 쓰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문과생이 유리하겠죠. 근데 제가 쓰라고 하는 얘기는 다 뭔가 내용 정리하고 요약하고 정답의 근거를 밝히는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과생이 못할 이유가 없고요. 이과생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과생들이 기본적으로 그 수학 문제들을 계속해서 푸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등호를 기반으로 해서 양쪽에 수식을 쓰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형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냥 연역 추론입니다.
네,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결국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과생들 네, 전혀 걱정하지 않겠고요. 네. 쓰기를 싫어하는 제가 이거 뭐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쓰기를 싫어하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근데 해야 돼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그 집하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만약에 진짜 훌륭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영특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그냥 읽어보면 돼요. 국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수능 1등급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모의고사 한 번씩 풀어. 네, 그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읽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돼요. 게다가 이걸 그냥 내가 말로 해봐라 라고 말로 하는 것과 글로 쓰는 건 또 달라요. 글로 쓸 때는 또 이제 그 어떤 맥락이라는 걸 또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고려해 가면서 생각하면서 쓰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시켜봤고 논술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시켜봤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이게 저의 인생인데. 근데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시켜봤거든요. 학원 선생님도 어쨌든 뭐 답안을 줘야 되잖아요. 애들을 요약을 시켰으면 그 요약에 대한 답안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요약이나 기타 등을 시켜봤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하려 그래요. 그렇죠? 이게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일수록 더 힘든데 제가 이제 권위로 누를 수도 없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선생님 이거 알아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 하도한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지금 국어 강사 짬밥이 몇 년인데 이걸 못하겠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 본인이 직접 뭐 썼는지 안 썼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네, 직접 안 써본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안 늘어요. 읽기 능력이 그냥 제자리에 있습니다. 글을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어려서 책을 많이 안 읽었어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요.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에서 그 책 읽기 교육이 의외로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심지어 옛날 이 동네가 일단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적이 높거든요. 근데 국어 성적은 그렇게까지 압도적이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이상하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습관 자체가 잘못되니까. 네, 그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공부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어려서 책을 읽는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독서 토론 학원 같은 데 이제 많이 보내실 텐데 뭐 좋은 학원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어머님들이 학원을 어떻게 선택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학원은 이번에 여름방학이 한 8주 되는데 와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그 책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 뭐 어쩌고에서는 이제 뭐 정의론을 읽고 과학 쪽에서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배경지식도 쌓고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럼 망해요. 그 책을 그 시간 동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강사도 못 읽어요. 저도 못 읽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거 어떻게 읽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냥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특정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그 부분만 이제 막 외운다거나 되게 이상한 독서 방식을 취하게 돼요. 그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한번 고난을 이겨본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괜찮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가 그걸 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실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그걸 이제 막 집어넣어서 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죠. 문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안 읽는 게 훨씬 더 좋았다. 지금부터라도 읽으면 돼요. 게다가 지금 나이대가 이제 중학생 이제 거쳐온 시기인데 책을 읽어봐야 얼마나 수준 높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었을 때 좋은 습관이 이렇게 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과거는 돌아보지 말고 지금부터 최대한 교과서 같은 것들로 시작을 해서 그냥 그 줄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읽으려고 시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리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좋겠다. 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내신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내신은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인원이 별로 없어도 학교가 이렇게 한뭐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면 학교가 기본적으로 10개 이상 되거든요. 제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선착순으로 받았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아 내신도 여기서 막 하고 싶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내신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대부분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못 가고 일정이 뭐 꼬였다거나 그러면 이제 저한테 신청을 하면 그 어느 정도는 제가 그 반을 이렇게 개설을 하는 뭐 1명이든 2명이든 그냥 선착순으로 이렇게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그냥 단대부고랑 중산고 처음에는 뭐 휴능고 정도까지 뭐 이렇게 보통 남자 학교들이 이렇게 묶여 있기는 한데, 네, 뭐 기본적으로는 내신 시간에는 어쨌든 이건 수능 시험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 휴강이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라. 뭐 이 정도. 나중에 뭐 설문조사 정도는 한번 할게요. 그리고 나서 선착순으로. 네, 근데 대부분 여기 잘 안 다니죠. 그렇죠? 네, 수능 수업도 마찬가지고 뭐 많이 다니진 않습니다. 네, 근데 뭐 많이 다니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네, 그냥 딱.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휴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다른 학원을 다니더라도 무언가 질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시험 보기 전에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싶다. 내가 이거 잘 알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사실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부르거든요. 저한테 이제 뭐 자료는 뭐 교과서랑 관련된 자료들이나 아니면 어떤 문학 작품들 같은 거 나오면 그 문제집 같은 건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하면 만들어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 공부를 하고 시험 보기 한 일주일쯤 전에 이렇게 와서 저랑 뭐 이렇게 얘기 좀 해보는 거죠. 얘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그 K 국어원이랑 비슷한 수업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비슷한 점이 많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교재들, 어떤 해설서들, 그리고 이 어떤 과제장이나 기타 등등의 구조들이기 때문에 뭐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슷한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가르치는 사람의 성향은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설명회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분은 되게 강해요. 말하는 게 강한 게 되게 확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저도 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계속해서 좀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있을 때 계속해서 수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둘이서 궁합이 되게 잘 맞았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수정을 해가면서 교재나 어떤 해설 내용을 쫙 제공을 해주면 그쪽에서 강하게 치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되게 좋은 파트너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비슷한 유형의 수업이긴 하지만 일단 사람의 성향도 다르고 그리고 좀 네, 내용도 이제 좀 많이 달라졌겠죠.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뭐 누가 원조냐 뭐 이런 얘기는 궁금하시지 않을 텐데 원조로 따지면 사실 더 원조가 있긴 있어요. 실제로 저쪽에 그 국어의 길이라는 학원에 송가교 선생님이 애초에 이걸 구현을 했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그 분이랑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엮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다 비슷한 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다만 제가 가진 관점은 뭘까요? 쓰기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글에 대한 이해 능력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네요. 인원수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일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표는 토요일 오전 그리고 일요일 점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하나 들으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토요일이 먼저 시작한다는 점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씩 깔아놓는 이유는 뭐 이렇게 만약에 못 왔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2개만 깔아놓고 있고요. 혹시 뭐 이렇게 제가 갑자기 성풍적인 인기를 끌면 이렇게 일자리들 있잖아요. 네, 그럼 이때 다시 또 개설을 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시간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도 뒤에 다 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고요. 질문은 좀 이따 제가 저거 카메라 끄고 그냥 같이 편하게 조금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처음에 제가 뭐 항상 이 동네의 어떤 교육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어떤 교육
그 광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뭐 저희 학원을 무조건 누군가가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조금 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저희 학원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만약에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제가 보통 이제 학원 다른 데 가보시면 뭐 상담도 보통 이제 실장님이 거의 하시고 선생님 만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좀 제가 봤을 때 물론 진짜 너무 바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언제라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약을 잡고 만날 수는 있도록 최대한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제가 그 국어 강사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와 주시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 사람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내가 괜히 가서 시간 뺏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못 오시는 경우들 많은데 그냥 편하게 저희 학원은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 네,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었죠. 감사합니다.